매달 한 번씩 하는 성장주에 투자하라. 5월을 위한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연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양복이네요. 일단 뭐 제 양력은 그냥 책을 5권 쓴 저자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재경 분야라 그러죠. 이렇게 경제 경영 분야에서 뭐 세무사, 재무설계사, 그리고 펀드 매니저 자격증 욕심이 있어서 다 땄고 또 부동산도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런 재경 분야의 자격증이나 경험 지식들은 종합 점수로 우리가 보면 뭐 체조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뭐 안마, 도마, 마루 뭐 여러 가지가 개인 종목별이 있고 그것도 종목을 합산해서 하는 메달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장담하는데 재경 분야 합산으로는 제가 우리나라 1등일 거예요. 아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가 있고 세무사가 있고 재무설계사가 있고 펀드 매니저가 있지만 이걸 다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자부하고요. 만약에 자격증만 있는 사람들도 저처럼 필드 경험까지 다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부자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20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 때문인가? 아니 얼굴 때문인가 이게 아니고 너무 잘생겨서 남성분들이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성분이 더 많다니까. 남성분들이 질투를 해서 구독을 안 눌러주나 싶기도 하고 빨리 20만이 돼야 될 텐데. 성장주에 투자라 책 목차예요 이게. 성장주에 투자라 책 목차로 갖다 붙인 건 오늘 강연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자의 공식 책 목차로 또는 삼박자 투자법에 의해서 또는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가는 주식의 정석이라고 제가 또 5단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강의를 했었는데 성장주에 투자로 목차는 처음 갖다 붙였고요. 이 목차 그냥 간단히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8가지 산업, 8가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열심히 하고 1교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온도가 그렇게 많이 더운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살짝 더운 느낌이 드는데 끝까지 안 덥게 유지를 해야 돼요. 최근에 배가 좀 나와서 오늘 목표는 이 자켓을 안 벗는 거거든요. 그래서 땀이 나면 이거 안 벗으면 골치 아픈데 큰일 났네. 첫 번째는 부자의 꿈.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주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꼭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 정말 절박하게 부자가 되고 싶은지, 열심히 주식 투자에 어떤 내 정열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한다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식 투자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못하는 게 과연 동기부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럼 동기부여는 주식 투자 잘하고 싶어. 이건 사실 동기부여가 별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 잘해서 뭐 할 건데? 뭐 교수 될 거야? 교수? 아니면 뭐 수익률 대회에 나가서 1등 할 거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 계좌가 지금 1억이 있는 계좌가 5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좋겠다. 돈 많이 벌고 싶겠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10만 원으로 100조 벌 수 있다는 제가 늘 말하는 2배씩 30번 하면 돼요. 200씩 30번이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쉬운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약간 도박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뭐 남자들은 근데 도박성 아니더라도 다 해봤겠지만 어렸을 때 구슬이랑 그 동그란 딱지를 그렇게 애들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우리 집에 동그란 딱지가 제일 많을 때 1,500장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거의 넘버 2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 동그란 딱지를 이렇게 100장을 하면 이 정도가 돼요. 이 100장을 그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로 100장씩 묶는 거야. 애들 딱 딱지 먹기 할 때 그 박스를 딱 갖고 가서 마치 이제 뭐 도박할 때 돈가방 갖고 와서 돈가방 딱 열듯이 그 박스를 딱 갖고 와서 딱 열면 이렇게 100장씩 묶음이 딱 있는 거야. 마지막 열받으면 막 100장, 200장씩 한 번에 가기도 하고. 근데 왜 제가 2배가 쉽다고 생각했냐면 그 딱지 묶기나 뭐 짤짤이라 그러죠. 짤짤이나 이렇게 맞추면 2배 주거든요. 연속으로 맞출 때면 10번씩 맞춰 진짜로. 그리고 내가 잘만 접으면 애들이 또 10번씩 연속으로 틀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 2배씩 맞추는 게 어렵진 않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돈을 빼지 않고 나의 자본금을 빼지 않고 계속 복리로 2배가 되면 2배의 10번은 늘 말하지만 1024배예요. 1024배면은 24배는 그냥 떡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1000배가 남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1000배면 1억이 돼요. 1억. 1억이 1000배면 1000억이 돼요. 1000억이 1000배면 100조가 돼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돈 한 10만 원밖에 없는데 2배 하면 30번 하면 100조야. 100조는 벌 수 있겠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응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에 얼마나 벌지를 약식으로 막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는데 내가 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에 30%는 버네? 그러면 복리로 계속 두드려 봐요. 1.3 곱하기 1.3 곱하기 1.3을 계속 하면 그거를 10번 하면 몇 배가 되는지. 얼추 10번 하면 그냥 단리로 3배잖아요. 그러면 대여섯 배, 10배까지 갈 거야. 1.3을 10배 하면 아마 10번 하면 10배는 갈 거예요. 그러면은 1.3을 내가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30%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난 1년에 30% 정도 내라는 자신감 다 있지 않나? 그럼 1.3을 10번 해보세요. 그럼 뭐 예를 들어 7배야. 그러면 내가 1년에 30%를 내면 돈을 하나도 안 빼고 복리의 마법을 부리면 10년 있으면 10번, 10년 있으면 뭐 한 7배 벌겠구나. 이런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크다면 몇 년에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죠. 자동적으로. 지금의 시드머니 곱하기 투자 수익률 곱하기 N승. 여기서 N승은 뭐 N제곱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투자 수익률이죠. 간단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막연한 게 아니고 굉장히 수학적인 거라고. 그래서 제가 부자의 공식을 만든 거예요.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부자 옆에서 부자를 따라오고 뭐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냐잖아요. 인맥 관리 잘하고 부자 옆에 왜 있는데 뭐 콩고물이나 하나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서 투자 수익률 높이려고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부자 된대. 열심히 살면 왜 부자가 돼요? 내 소득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열심히 맨날 프로야구만 보고 있으면 뭐 부자가 되나? 열심히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결국은 부자는 정확해요. 내 소득 성장률이 높고 투자 수익이 높은 부자예요. 다 계산할 수 있어 사실 지금. 왜냐? 안 바뀐다는 가정하에. 그럼 과거부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 소득 성장률이 얼마고 내 투자 수익률이 얼마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잖아. 그럼 살던 대로 살면 내가 10년 후에 얼마가 있겠구나. 지금 계산 다 가능해. 하기가 싫은 거지. 겁나는 거지. 마치 나이 한 4, 50 됐을 때 대장내시경 하러 가기 싫은 거랑 똑같은 거야. 대장내시경 하러 가기 싫잖아. 왜? 내가 한 10년 내내 술만 뒤지게 먹었거든. 대장내시경 하면 뭔가 용종이 있고 막 암세포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건강에 암 안 걸렸어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오히려 빨리 검사 받으면 조기 진단 받아서 암보험 보험금도 타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40대 초반에 보험금도 탔다니까 암보험을 그러면 1억 5천이나 받았어 1억 5천이나 그러면은 이런 진단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자 진단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소득 성장률이 늘어났는지 5년 동안 평균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돈 뻔하지 뭐. 지금 시드머니가 1억이면 곱하기 투자 수익률 10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어려워. 근데 하기 싫지 왜? 하면 10년 후에 얼마 없을 테니까. 얼마 안 모일 테니까. 그래서 변해야 된다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변하라고요. 열심히 살아서 소득 성장률을 높이고
투자 지능을 깨우쳐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아, 여기 시계가 없는 게 단점이구나. 투자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겠죠. 근데 뭐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도 그렇고 10명 중에 아직도 한 3, 4명은 그냥 나는 은행에 넣는 게 편해요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 솔직히. 근데 은행에 넣어놓는 시대는 지났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꼭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은행에 넣으면 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라면서요. 근데 은행에서 1% 주고 있잖아. 금리 인상 지금 한다고 해봐야 1년에 얼마나 하겠어. 연말까지 얼마나 되겠어. 물가 상승률 못 이긴다니까. 그럼 내 돈은 계속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돈을 투자 수익률을 높여서 내 돈이 지금 1억이 1억 3천, 1억 5천, 2억을 되게 만들어야지. 지금 1억을 은행에 놔서 1년 후에 1억 100만 원으로 만들면 뭐 할 거냐고. 내 구매력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데. 여자분들 명품백 자랑 엄청 하던데. 뭐 내가 뭐 에르메스를 뭐 한정판을 1,000만 원 주고 사는데 지금 2천만 원이야 막 그러면서. 그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2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야. 그 뜻이라고요. 명품백이 올라도 좋아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매력의 50%로 깎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막말로 아주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잖아. 은행에 돈 넣지 마라. 뭐 이런 말 하는 게 다 그런 뜻이에요. 은행에 돈 넣으면 내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지 못하고 구매력이 감소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냥 열심히 투자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은퇴 이후의 삶? 요 얘기는 제가 이제 뭐 부자 강의 같은 거 할 때 은퇴 강의나 뭐 재무 설계 강의, 보험 강의도 많이 해봤는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나 정말 부자가 될 거야. 그게 동기부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가 진짜 동기부여잖아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가 양대산맥이 있어. 1순위가 이거예요. 행복한 노년, 은퇴 이후의 삶. 이게 1순위예요. 2순위는 뭐냐면 저는 그럼 좀 공감 안 갔는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더라고. 2순위는 자녀에 대한 상속이에요. 그래서 이악 물고 막 사는 분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아, 나 너무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이게 2등이고요. 1등은 내가 커가면서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 봤는데 돈 없으면 불쌍해. 나는 노년 이후에는 좀 행복하게 돈 좀 갖고 살고 싶어. 이 두 가지가 20, 30대, 40대, 50대까지 돈을 열심히 벌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자가 꼭 돼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30대, 40대, 50대까지는 돈 없어도 적당히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적당히 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일단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 들고 또는 뭐 요즘 자식들이랑 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뭐 실버타운 하는데 실버타운도 한 달에 2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냥 돈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결정시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결정하는 삶의 질이 젊었을 때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 젊었을 때는 그냥 커피 한 끼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먹고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근데 나이 먹으면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투자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인 거고요. 은퇴 이후의 가장 완벽한 그 준비는 제가 이것도 강의 때 여러 번 말했는데 뭐 주식 강의 때는 별로 말 안 했지만 부자학교 강의 때는 꼭 말을 하는데 은퇴의 삶을 보장시키는 은퇴 자산은 3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50억 부자가 되고 싶다. 뭐 15억씩 3개 있으면 돼. 그래서 하나는 뭐 수익형 부동산이죠. 뭐 아파트 월세를 주든 상가로 월세를 주든 월세를 받는 부동산. 두 번째는 배당형 주식이죠. 젊었을 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저도 지금 아직도 젊다고 생각해요. 젊으니까 성장주에 투자라고 하지만 만약에 60, 70일 때는
성장주에 투자해서 뭐 100억이 200억 되면 뭐가 달라지나 인생이? 그잖아요. 죽을 때 싸갈 것도 아니고. 그럼 오히려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현금 흐름은 배당이 훨씬 좋잖아. 그래서 적어도 배당형 주식을 갖고서 나한테 월급을 주는 그런 주식들. 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연금 자산이죠. 그래서 연금 자산은 우리나라는 3층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연금을 그 3층 보장제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게 모든 국민이 드는 국민연금, 2층에 있는 게 직장인들이 드는 퇴직연금, 3층이 각자 알아서 드는 개인연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수익형 부동산, 배당형 주식, 3층 연금 이것 중에 하나는 돼 있어야 돼. 언제까지? 적어도 50될 때까지.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50될 때까지 이 셋 중에 하나도 못했는데 뭐 60, 70대 갑자기 인생이 역전되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아직 부자 아닌 것 같은데 나 은퇴 이후 삶을 아직 준비 못했는데 이 세 가지는 꼭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세 가지가 다 돼 있으면 퍼펙트예요. 퍼펙트. 자식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자식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자식한테 안 주면 돼. 주고서 기댈 생각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안 주고 기대지 말자. 저는 진짜예요. 상담할 때 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가끔씩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이렇게 본사에 오고 하시면 뭐 부자학교 학생들도 우리 반장님이랑 이렇게 만약 약속 잡고 하면 제가 자리에 있을 때는 뭐 한 2, 30분 볼 수는 있는데 가끔씩 그런 때 제가 막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막 흥분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오셔서 한 10억을 하시는데 20억을 만들고 싶대. 근데 그 이유가 아들한테 주고 싶다는 거야.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심지어 아들이 의사래. 아들 개업시키고 싶대. 그래갖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절대 주지 말라고. 절대로. 절대 주면 안 돼요. 의대까지 교육시켰으면 상 받아야 될 어머니인데 뭐로 개업까지 시키고 있어. 자, 그 다음 성공 투자를 해야 될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이거는 약간 오늘 우리 유튜브에 우리 부자학교에서 하는 거 한 10분짜리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 알죠? 지금 우리 수업은 4번 했는데 오늘 2번째 게 올라갔어요. 뭐 이렇게 빨리빨리 그건 상황은 안 돼서. 근데 2번째 거 영상의 제목이 뭐 주식 투자의 진리인가 뭐 하여간 뭐 법칙인가 절대 법칙인가 근데 이게 절대 법칙이에요. 요런 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완전히 법칙이야. 이거 근데 하이 리스크 리턴은 뭐야? 부장님 영상 보고 계시죠? 왜냐면 제가 따로 또 까먹어서 말을 못해도 가끔씩 이렇게 부장님 이거 틀렸어요 하면 고쳐놓더라고. 이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래서 진짜 요런 진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투자 수익률이 천지차예요. 천지차. 왜냐면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다들 나는 손해보기 싫은데 하다 은행에 넣는 거거든요. 당연히 은행에 넣으면 손해 안 보죠. 그 대신 이익도 코딱지만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좀 할게 하면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은행 금리보다 훨씬 큰 수익을 부동산 또는 주식 또는 코인 또는 기타 등등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기보다 위험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 감내할 줄 알아야 돼. 위험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러잖아. 100%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해서 좀만 손해보면 내가 괜히 이거 했어.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 완전히 잘못된 태도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주식 못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손해봤을 때 어떤 마음이 해야 되냐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식은 은행금리보다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럼 확정금리가 아니잖아요. 확정 주식투자 수익률이 아니야. 변동 주식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손해도 봤다가 어떤 때는 이익도 났다가 그거를 평균화 시켰더니 1년으로는 은행보다 훨씬 많이 줄 때도 있고 마이너스를 낼 때도 있어. 근데 2년, 3년, 5년으로 봤더니 와 이거 무조건 연평균 5% 10% 버는 거네. 은행보다 무조건 2배, 3배, 4배 버는 거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철학도 없고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죽을 맞아. 그냥 주식으로 좀만 손해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 손해보기 싫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 넣는 거라고요. 그럼 평생 그냥 은행에 돈 넣고 살아야지 뭐. 위험을 감수할 줄 모르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막연하게 뭐 도전 정신이 있어서 어려운 거에 도전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당연히 야, 너 위험 감수했으니까 수익을 더 줄게.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주식을 오래 할 수 있죠. 손해가 나도 요번에 손해 났으니까 다음엔 훨씬 큰 이익이 날 거야. 그럼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 왜? 이런 이론을 모르니까. 이거는 누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무슨 아까 뭐라 그랬어? 지인지조? 이렇게 애들이 만든 말이 아니고 이건 그냥 재무관리에 있는 그냥 불변의 진리예요. 투자 대상을 우리가 고를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그냥 진리야. 이게 바뀔 수가 없어. 왜?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론적으로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거든. 사람들은 모두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투자 대상은 더 저위험보다 높은 수익을 안 주면 아무도 그거 관심이 없어. 그럼 그 투자 대상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공식으로 할 때 투자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공식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 주식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얻으려면 무위험 수익률이 뭐야? 은행이자. 은행이자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이라니까. 위험한 거에 내가 투자했으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거야. 근데 그 프리미엄을 어떨 때는 엄청 많이 줬다가 어떨 때는 마이너스로 뺏어가기도 한다는 걸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주식으로 손해날 때 슬퍼하지 말라고.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요런 것도. 주식시장의 경기 선행지표를 아느냐 모르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맨 그런 말만 해요. 뭐 코로나에서 다 죽겠는데 주식은 맨날 왜 올라가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이렇게 빠르면 1년이지. 빠르면 1년 막 먼저 움직여. 지금 시장 다 죽는다 그래도 뭐 사람들 막 다 망하고 그래도 더 빨리 움직여. 빨리. 빠르면 한 1년, 늦어도 6개월은 먼저 움직여.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예측을 하는 능력이 꽤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먼저 움직이니까. 경기보다 이것도 그냥 만든 말이 아니고 경기의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라는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경기의 선행지표예요.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표는 뭐예요? 금리 같은 거예요. 금리. 경기가 좋으면 금리 내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거꾸로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내리고 그렇잖아요. 경기를 보고 금리 결정하잖아. 후행지표야. 그럼 경기의 동행지표는 뭐예요? GDP 같은 거지. GDP. GDP는 바로바로 나오잖아. 지금 경기가 좋아? GDP 엄청 좋게 나오겠지. GDP를 보고 경기를 판단하잖아요. GDP가 좋게 나오면 요즘 경기 좋네. GDP가 안 좋으면 요즘 경기 안 좋네. GDP는 경기 동행지표.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지표. 금리는 경기 후행지표.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왜 주식시장이 지금 다들 죽는다 그래도 올라가는지 이해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요즘 왜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들었어 그 질문. 코로나 그 3월에 탁 박살 났다가 4월, 5월, 6월 막 올라가는데 좀 다들 막 망하고 있는데 왜 올라가요? 다들 망하니까 경기 후행지표가 뭐예요? 금리죠. 금리를 낮췄잖아. 금리 낮추면 또 경기 선행지표가 뭐야? 주식이잖아. 금리를 낮추니까 경기 좋아지라고 낮췄잖아. 그럼 올라가고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런 순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순환은 여러 책에서 나와요. 경제학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책에서 나오고. 주식 투자와 성공하면 벌어지는 일들. 성공 투자자의 자유가 제일 또 동기부여에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썼던 성장주의 투자라는 책에 썼던 성공 투자자의 자유는 뭐 당연히 부자의 자유인 경제적 자유가 있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썼던 건 공간적 자유에 인간관계의 자유까지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은 재택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막 외국 나가서
월급 받을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나가라 그럴걸? 재택근무는 집에서 하는 거지 뭐 외국을 놀러 가냐 막 이러면서. 근데 주식 투자자로서는 사실 노트북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도 할 수 있어. 저는 실제 그렇게 했었으니까. 밴쿠버에 막 한 달, 두 달씩 노트북 3개 갖고 가서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적 자유가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자유는 제가 지금 엔잡이 한 5개 정도 돼요. 그잖아요. 책도 5권이나 썼고 유튜브도 20만이나 하고 있고 또 세무사이자 또 법인 대표로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슈퍼개미인 투자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직업 중에 투자자만 한 사람도 안 만나도 돼. 실제 저는 투자자로서 누구를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투자자로서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 인간관계의 자유죠. 사실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싫어질 때가 뭐 돈 좀 못 벌고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이 싫은 게 사실 더 큰 거거든요.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뭐 어디 회사 생활 하는데 내 옆에 동료랄지 아니면 나랑 맨날 통화해야 되는 거래처랄지 사장님이랄지 뭐 부장님이랄지 아니면 내 직속 후배랄지 이런 사람하고 한번 트러블 생기고 정말 꼴도 보기 싫으면 나가기가 싫거든. 내가 저런 화상 같은 인간을 도대체 막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월급 300만, 500만 원 받으려 저 인간을 맨날 보기 싫은 거 봐야 돼? 하면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옮기면 뭐해? 거기도 똑같은 인간들 또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2번 옮기다가 안 옮기죠. 그냥 아유 한 군데서 익숙해지고 참는 게 낫지. 굳이 처음부터 다시 사람 사귀고 똑같은 인간을 접하면서 아이 더러운 세상 이거 하느니 안 옮기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한 2번 옮기다 이제 안 옮기는 거죠. 그만큼 힘들어 인간관계가. 근데 주식 투자는 일도 없어요. 일도. 부동산은 살짝 있잖아요. 부동산 할 때 직거래 세상에 부동산 할 때 사람 관계가 왜 필요해? 왜 안 필요해? 공인중개사 껴서 뭘 하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한다고? 어쨌든 매매 상대방은 봐야 될 거 아니야. 10억짜리 집 사는데 상대방 안 본다고? 안 보고 등기 치는 사람 어디 있어? 100% 누군가는 봐야 돼. 집 사려면. 주식 사면서 뭐 우리 뭐 좀 오픈한 시대도 아니고 어디 매장 가갖고 객장 가갖고 저 삼성전자 10주 사주세요. 그러면 그 직원이 지금 바쁜데 아이 빨리 안 해줘. 뭐 싸움하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냥 홈트레이드는 끝나면 손가락 하나면 끝나. 손가락 하나면. 손가락 하나로 매매를 하면서 내 계좌가 1억이 2억 되는 게 주식이란 말이야. 세상에 그런 직업 하나만 부르라고. 없다고. 이게 가장 큰 자유예요. 사실은. 성공한 주식 투자자의 가장 큰 자유는 더러운 꼴 안 봐도 되고 특히 더러운 꼴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 간에서 느껴지는 건데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세무사님은 어떤 뭐 그런 찌라시 이런 걸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그런 모임, 막 슈퍼개미 모임이 있으시나요? 어떤 주식 잘하는 사람끼리는 친분이 다 있으신 거죠? 그러는데 저는 주식을 잘해서 친분을 가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하늘에 맹세하는데 키움증권 수익률 대회 수상을 4번 했었어요. 5번인가? 4년 연속에 한 번 더 하니까 5번이구나. 5번 했을 때 거기 좀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또 시상할 때. 기억 남는 분은 한봉호 씨라고 유명한 트레이더 있죠. 그분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몇 번 밥을 먹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허영만 하백님의 주식 타짜도 오프라인 모임을 몇 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하웅 씨나 또 매매 잘하시는 분들하고 밥을 몇 번 먹었었고 그리고 이제 유튜버로서 뭐 김작가 TV도 나가고 또 배진환 TV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주식 잘하는 분들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는 거지 주식만을 위해서는 저는 내가 매매하면서 뭐 누구한테 물어본다거나 단 한 번도 없어요. HTS에 답이 다 있는데 굳이 누구한테 왜 물어봐? 인간관계의 자유는 확실하다. 시장을 좀 읽어내는 이야기예요. 내가 시장을 읽어낼 건지 아니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리딩 업체에 리딩을 당할 건지. 근데 저도 아카데미를 하니까 뭐 이렇게 리딩 업체를 막 강하게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주식 투자 아카데미를 하니까 아카데미에서도 수업료를 받고 주식을 가르치고 근데 이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건 확실히 아셔야 돼. A 주식을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에 길들여지면 아무 주식 투자자로서의 그런 레벨업은 1도 안 된다는 거. 그럼 평생 누군가한테 A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라만 듣고 살아야 돼. 딱 아바타죠.
그럼 아바타의 성공 요인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지시하는 사람이 잘하면 돼. 지시하는 사람이 A를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파세요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 사람이 사고 팔고 할 때마다 돈을 버니까. 근데 그렇게 잘해줄 수 있는 그 아바타를 지시해줄 수 있는 조종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못해요. 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공 확률이 50%스 알파라니까. 그럼 정말 많이 10%로 잡아서 60%로 잡아. 그럼 내가 10번 중에 6번은 성공하고 4번 실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아바타가 되고 싶었어. 내가 월 한 1억만 내. 10억 하시는 분한테 월 1억 내봐. 내가 조정해 줄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10억으로 그냥 얼마 삼성전자 6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사서 하란 대로만 해. 내가 1년에 30% 벌게 해줄게. 그럼 10억으로 30%면 1년에 3억 버는 거니까 1억 내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안 한다고 그걸. 왜? 보세요. 나는 10번 중에 6번밖에 못 맞춘다고. 그럼 재수 없어서 내가 1억을 받고 첫 번째 말을 했어. 그럼 10번 중에 4번을 틀린데 틀린 거를 말을 해줬네. 두 번째도 틀린 거, 세 번째도 틀린 거, 네 번째도 틀린 거 일 수 있잖아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번 연속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첫 번부터 4번까지 4연속 실패할 수 있잖아. 내가 신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종교 지도자로 보지 않는 이상은 쌍소리 나이 개새끼 하면서 네가 1억을 받아 처먹었는데 4번이나 틀린 종목을 말해? 이런 거예요. 그게 불보듯 뻔한데 내가 미쳤다고 그거를 해? 안 하지. 안 해요. 그럼 리딩업자는 왜 생겨났냐? 일시적으로 수업료 받고 하는 거야. 그 리딩업자가 그렇게 잘 맞춰서 그럼 그 사람한테 5년, 10년 내는 사람 있을 것 같아? 한 번 하다가 말지? 맞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한테 꼭 옆에 붙어갖고 5년, 10년, 20년 계속 돈 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할걸? 그렇게 못 맞추니까? 그러면 너는 근데 뭐 하잖아. 저는 교육이라니까. 저는 삼성전자 6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파세요라는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지 종목 선정을 가르쳐 드린다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뭐 요 정도 가격 또는 요 정도 가격이면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그게 아카데미 교육기관과 리딩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을 읽는 거를 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기법들이 제가 시장을 읽는 그런 기법들이에요. 매매를 하는 기법들. 그래서 뭐 제가 쓴 책 제목 자체가 삼박자 투자법이니까 뭐 우리 백조님들 특히 지금 부자학교 5기니까 재무제표 베이스로 차트 베이스로 그리고 재료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삼박자를 다 분석하고 제일 딱 떨어지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뜻. 시가총액 비교법도 이제 많이 아시겠죠. 제가 시가총액 상위를 맨날 보여드리니까. 뭐 최근의 변화만 몇 개 말씀드려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됐잖아. 근데 시총 2위야. 그럼 배터리 산업이 확실히 커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배터리 산업이 확실히 커졌구나. 또는 셀트리온이 탑10 밑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요즘 좀 한가해진 산업이다. 왜냐하면 한참 잘 나갈 때는 셀트리온이 탑10이 있었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커진 산업이다. 제약바이오는 요즘 좀 그냥 쏘다라는 걸 시가총액 비교 바로 할 수 있어. 코스닥 시총 1위가 에코프로비엠으로 바뀌었잖아. 원래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다고. 탑10 안에도 제약바이오가 5개 이상이었다고. 근데 지금 3개밖에 없을걸?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HLB랑 셀트리온 제약은 3개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근데 2차 전지가 3개가 들어왔어. 원래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1개가 없었어요. 근데 3개가 들어왔어.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런 흐름에서 산업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팽창했구나. 제약바이오 산업은 좀 위축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더 크게 말해서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20이 바뀌란 말이야. 한 20억 되나? 20조 되나? 근데 한국전력이 정말 30년 전, 80년대에는 1위였다고. 1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다고. 그러면 성장주가 뭐예요? 30년 전보다 지금 순위가 올라가는 게 성장주야. 그게 성장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국전력, 전력회사는 당연히 성장주가 아니지. 너무 간단한 논리 아니야? 철강산업은 성장주가 아니야. 왜? 포스코는 예전에 시총 2위까지 했었다고. 포항제철 시대에 시총 2위였다고요. 지금 포스코는 12, 11위, 12위 왔다 갔다 하잖아. 성장산업이 아니지. 플랫폼 산업은 무지막지하게 성장산업이죠. 왜? 30년 전에 그런 산업이 없었다고. 없었어요. 다음이 상장된 게 99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30년 넘었네? 이럴 때 웃으라고.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이렇게 시간이 빨라. 그래서 99년도에 저는 다음이 상장될 때를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22방 가서 상한가가. 상한가 22방 점으로 타다다다닥. 근데 저는 그때 상한가 매매 기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주문을 넣었지. 매일 주문을 넣어서 한 10방째부터는 잡혔던 것 같아요. 몇 주씩 들어와 계속. 매일 주문 넣고 매일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꼭지 칠 때 팔면 되는 거야. 이게 추세 매매예요. 추세 매매. 추세 매매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한가 10방에 어떻게 사요? 뭘 어떻게 사? 11방을 갈 건데.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니야? 10방에 사서 11방에 팔면 되잖아요. 11방에 또 주문 또 넣어, 매수 주문. 왜? 12방 갈 거니까. 그러다 못 가면 어떡해요? 못 가면 팔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게 추세 매매의 핵심이에요. 올라갈 때 계속 모으다가 꺾였네, 팔면 되는 거야. 그게 추세 매매의 핵심이야. 어쨌든 시가총액 비교법. 분산 투자는 뭐 기법도 아니고 제가 늘 말하지만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분산 투자는 꼭 해야 되는 거. 방금 말한 뭐 상한가 매매 기법, 이거는 상승률 매매 기법으로 요즘 바꿨어요. 상한가 몇 개 안 나와서. 그래서 상승률 탑 30, 요번에 우리 부자학교 숙제잖아요. 4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의 탑 30을 분석하는 거. 직접 해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렇게 종목의 재료를 찾아보는구나. 또 상승률이 공통점이 있는 종목을 이렇게 추리는구나. 이런 게 감이 옵니다. 짝짓기 매매는 요즘 좀 이렇게 지분 관련 짝짓기가 요즘이 아니고 제가 사실 삼박자 투자 쓴 게 한 5년 됐는데 거기서 그때부터 그랬어. 지분 관련 기업들을 잘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계속 그런 추세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지분 관련으로 엮여갖고 잘 갔던 애들이 뭐가 있어요? 쌍용차에 인수 의향서 낸 쌍방울 기업이랑 KG 그룹주들은 미리 그룹핑해놓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뭐 그런 정도고요. 삼박자 투자법은 세 가지 다 해라. 세 가지 다 해라. 세 가지를 다 하는데 세 가지를 안 했을 때의 문제를 생각하면 더 쉬운 것 같아. 세 가지 안 했을 때. 세 가지 안 하면 얘 안 했을 때가 제일 큰 문제야. 왜냐하면 가치 분석은 아주 기본적인 적자 기업이고 자본 잠시 기업 이런 거조차도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뭐 관리 종목 이런 거 들어간 일도 아니야. 상장 폐지까지 되니까 가치 분석은 기본 재무제표를 보는 법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재료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정말 답답스러운 종목 사는 거죠. 대표적으로 막 진짜 막 한 1조짜리인데 하루에 막 5억 거래되는 애들 있어. 아무도 관심 없어 그 종목에. 시총이 1조인데 5억 거래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 아무도 관심 없는 거 혼자 관심 있으면서 막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왜 안 가지? 그 진짜 좋은 종목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 좀 관심 있는 걸 가져요. 그래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을 보란 얘기예요. 그 다음 차트 분석을 못하면 뭐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사료 비료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한일산우나 이런 게 이제 좀 대운봉에 대량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차트 분석의 기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80%의 확률로 2배 이상 난 종목이 대량거래에 음봉 나오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기본이에요. 차트 분석을 할 줄 알면 그런 건 기본이라고. 근데 그걸 몰라. 차트 분석을 모르면 차트 볼 줄을 모르잖아. 그러면 지금 곡물가가 그럼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차트까지 보면 차트로서 좀 세력들이 나가고 있는 중인가? 이거 나가서 이렇게 대량거래 터지면 이거를 나중에 되돌림으로 받으려면 더 큰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능한가? 뭐 이런 거를 차트에서 심리를 볼 수 있거든요. 심리투자기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알렉산더 엘더의 심리투자기법이라는 책이 원래 원제가 뭐더라? 그거랑 나의 트레이딩룸으로 오라. 그렇지. 심리투자기법은 원래 원제가
트레이딩 포어 리빙이구나. 트레이딩 포어 리빙이고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는 해석 그대로 했더라고. 커민투 마이 트레이딩 룸이고. 그 알렉산더 헬더가 심리학 자잖아요. 심리학 의사, 정신과 의사. 그래서 그 책에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법에만 이렇게 좀 함몰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은 지리산 고수를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어디에 숨어서 이 도사님들이 어디에 숨어 있지? 그러면서 이제 직접 도사님을 찾기 힘드니까 유튜브에서 도사를 찾고 있더라고 요즘에. 개 박살 납니다 진짜. 진짜 유튜브 도사 잘못 찾아서 개 박살 나지 마. 진짜 부탁할게요. 왜냐면 검증 안 된 유튜버 잘못 진짜 발 들였다가 전재산 다 날리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잘 모르거든. 그냥 몰라 잘. 뭐 말빨만 좀 있는 거야. 근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기법을 맹신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기법보다 이런 기본 그런 그루가 별게 아니다. 내가 해야 돼. 이런 기본이 없기 때문이라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다 계속 해야 돼. 주식 철학과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찾는 거죠. 나는 아바타가 되고 싶은데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래서 결국은 그 심리투자 기법 책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3M이라고 해서 우리 주식 투자는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 산발이처럼. 저기도 카메라가 있잖아요. 저 카메라가 산발이 중에 하나만 부러져 봐. 바로 저 고가의 카메라 장비가 픽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렉산더 헬더가 말했던 그 산발의 각 구성 요소를 3M이라고 했던 이유는 M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 그래서 메서드, 기법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법이란 얘기인데 그거는 3분의 1이라고. 나머지 3분의 1은 마인드. 마인드가 3분의 1이나 된다고.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말고 자기 스스로 강하게 계속 주식 철학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머니. 머니는 돈이 많아야 돼 이게 아니고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금 관리를 포트폴리오 분산을 어떻게 하고 이익kim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책에 써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저는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건 심리 쪽이에요. 심리. 심리가 정말 주식 투자에서 중요하다는 거.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좋은 이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뭐 필립 피셔나 윌리엄 우리 다음 주 독후감 필립 피셔였죠? 여기 필립 피셔 있네. 다음 주 독후감 숙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아니에요? 맞죠?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분이라고 그로스 인베스팅. 성장주 투자, 가치주 투자. 가치주 투자는 바겐헌팅 뭐예요? 싸게 떨어진 거 싸게 사라. 그러니까 가치주 투자 핵심 논리잖아.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갑자기 싸졌다고? 오 너무 갑자기 싸졌네. 성장주 투자는 다음에 다음에 성장할 회사를 찾는 거.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 하잖아요. 지금 가치 투자에서 이 사람들도 가치 투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가치 투자인데 얘는 가치주, 얘는 성장주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치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 종목, 싸진 종목이죠. 근데 과연 이런 거죠. 10년 동안 싸진 종목들이 가치주의 영역에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우상향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떨어진 이런 거는 1년 정도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일 수 있어.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어머님 용돈 타 쓰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40인데 어머님 용돈을 타서 쓰는 백수가 60, 70 될 때까지 뭔 일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생 또는 뭐 한 25살 이런 사람이 어머님 용돈 탔을 수도 있지. 아직 성인도 아니고 성인 된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좋았던 회사가 한 1년 정도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내 말은. 근데 한 10년 동안 매년 떨어졌어? 그거가 싸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싼 주식인 거지.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싸 보이는 건
와, 좋은 주식인데 싸졌네? 근데 방금 말했지만 10년 동안 계속 떨어진 건 그냥 안 좋은 주식이라는 뜻이야. 안 좋은 주식. 박앤세일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에 팔던 거를 막 진짜 땡처리로 해서 30만 원에 팔아. 어제까지 100만 원에 팔던 걸 30만 원에 판다고. 이게 싸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 갔는데 3만 원에 팔아? 근데 원래 3만 원에 팔았어. 원래 3만 원에 팔던 3만 원짜리랑 100만 원에 팔던 30만 원짜리랑 100만 원에 팔던 30만 원짜리는 굉장히 싸 보이네. 원래 좋은 건데 맨날 3만 원에 팔던 건 그냥 시장 제품이구나. 너무 명확히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주식도 똑같다고. 주식도 10년 동안 그냥 지지부진한 거는 그냥 싼 종목. 그걸 싸 보인다는 표현하면 안 되지. 싸 보이는 건 진짜 좋은 종목인데 일시적으로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싸졌을 때가 싸 보이는 거지. 2년, 3년, 5년 추세가 꺾여갖고 맨날 연중 세저점 찍으면 더 이상 싸 보이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딱 그런 기로에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 지금 고점 95,000원 찍은 지 1년 3개월 됐잖아요. 쟤는 바닥 찍고 위로 올라가야 돼. 안 그러고 만약에 2년 차, 내년 봄까지도 9만 원 회복 못하고 막 6만 원, 5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볼장 다 본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가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우리가 미신처럼 삼성전자가 최고예요 했는데 최고인 종목이 95,000원에서 5만 원까지 2년 내내 떨어지면 그게 왜 최고야? 안 좋은 종목이 돼버린 거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최고인 종목이 2년 동안 9만 원을 왜 다시 돌파 못하고 5만 원까지 가냐고. 근데 아직까지는 한 1년 좀 넘었으니까 아직은 봐줄만 하다는 거지. 95,000원에서 65,000원까지 왔는데 언제 좀 반등 시동 거나? 좀 아직은 믿을만한 종목 같은데? 라는 반신반의가 지금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2년, 3년 더 되면 삼성전자는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닌 거지.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그렇게 좋은 거면 가격에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믿어야 된다고. 가격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멀티플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이 없으면 멀티플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건설주, 은행주에 퍼가 5밖에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성장이 끝났어? 그럼 삼성전자도 퍼가 이제 5로 내려가야지. 어떡할 건데. 그잖아요. 주가와 실적은 그런 거라고요. 성장성이 높을 때 퍼가 30, 50 인정받을 때 고주가의 영역에 있는 거고 성장성이 떨어지면 다시 저주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95,000원에서 65,000원에 온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저는 봐요. 여기서 바닥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삼성전자가 맞는 거고 만약에 연말까지 내년 연초까지 2년이나 헤매고 있다? 그럼 묻혔다고 그걸 갖고 있어. 시간은 금인데 2년이나 오르지도 않은 종목에 내 돈을 왜 투자해? 바보 같은 짓이지. 성장주만이 텐베고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게 성장주 투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주들이 뭐예요? 철강주 가치주라며, 은행주도 가치주라며, 조선주도 가치주라며, 건설주도 가치주라며. 얘네들이 해서 10배 번 사람 내 앞에 데리고 와봐. 물론 간혹 나와, 간혹. 그 산업에서 이상한 재료 때문에 또는 뭐 정말 혼자 미쳐갖고. 예를 들어 최근에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금융주에서 혼자 미쳐갖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 그리고 건설주 같은 데서는 뭐 중소형 건설주들 중에서 혼자 미치는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은행주는 절대 없잖아. 은행주에서 5배 번 사람 내 앞에 데리고 와봐.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주가 뻔하잖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뭐 요 정도잖아요. 한 6, 7개. 거기서 5배 번 사람 어디 있는데 없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치주에서는 텐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치주의 의미가 뭔데? 싸게 살 수 있는 거래. 싸게 그냥 마음 편할, 제가 그랬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알면 왜 가치주에서 텐베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다고. 가치주가 싸게 사서 좋은 거고 마음 편한 거라면서요. 그럼 마음 편하게 조금만 벌어야지. 마음 편한데 10배를 번다고? 말이 안 되지. 재무관리 기본상 말이 안 돼. 은행하고 비슷하잖아. 은행에 마음 편하니까 1% 주는 것처럼 가치주는 마음 편하니까 한 10%, 20%, 30% 수익 주는 거야. 재수 좋으면 2배. 근데 성장주는 텐베고가 나오죠. 마음 불안하니까. 와, 이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적자 기업인데? 갑자기 적자가 턴어라운드 하더니 갑자기 막 주가가 팡팡팡팡팡 치고 가더니 5배, 10배 가는 게 그게 성장주라고요.
에이? 성장주를 찾는 방법? 그래서 성장주를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 작년 그래도 한 8월까지, 작년 8월, 9월까지는 차트로 성장주 찾았어요. 차트. 왜냐하면 그냥 이게 저런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이 분석 기법이 계속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바닥부터 작년 7, 8월까지는 정말 우상향하는 신고가 잡으면 그냥 무조건 돈 벌었단 말이야. 제가 예전에 강연회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017년으로 기억해요. 2017년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 세무사님, 제가 대박 기법을 발견했는데 세무사님한테 한번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그 기법이 뭐였냐면 신고가 치는 제약바이오주 사면 무조건 돈을 벌더라고요. 이렇게 써있어. 그게 언제였냐면 신라젠이 2017년 요때 이제 대박이 났었는데 그 당시 신라젠, 셀트리온이 막 움직일 때야. 그래서 웬만한 제약바이오주는 정고 좀 뚫으면 거기서 2배를 더 갔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공통점을 찾은 거야. 와, 차트를 맨날 보니까 딱 정고 좀 뚫을 만하다가 탁 뚫어버리면 거기서 막 2배를 더 가네. 그래서 제가 답을 뭐라고 보냈냐면 요즘에 맞는 기법인데 언젠간 틀린 기법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보냈거든. 제약바이오가 좋았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뭐 영화 제목 중에 홍상수 영화 제목 중에 그 있지 않나?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단가?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가? 하여간 딱 주식도 그래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틀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작년 여름까지는 왜 성장주를 차트로 봤냐면 날라갔으니까 카카오 이런 것들 계속 1년 반 동안 날라갔잖아. 5배씩. 그러면 신고가 찍으면 거기서 더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때는 성장주를 신고가 차트에서 찾으면 됐다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지. 왜? 신고가 차트가 없거든. 신고가 차트가 2천 종목 중에 뭐 한 20개나 있을래나? 그럼 못 찾아요. 신고가 차트에서 못 찾아. 그럼 이제 요즘 같을 땐 어떻게 찾으면 돼요? 업종을 먼저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업종이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그냥 내가 논리적 추론을 계속 하는 거죠. 2차 전지는 성장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안 끝난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왜? 아직도 내 주변에 전기차가 별로 없네. 지금 여기 우리 40분이잖아요. 뭐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명. 2명 있잖아. 물론 차를 다 갖고 있진 않아도 예를 들어 20명이 갖고 있다 해도 10%예요. 40명이 다 갖고 있으면 5%야. 마켓시어가 좀 그렇다고 실제로 10%예요. 마켓시어가. 그러면 전기차 우리가 진짜 바보 같은 생각.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LPG 가스차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5년, 10년, 15년 안에 지금 유럽, 미국, 아시아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나라의 정책이에요. 전기차로 바뀌는 건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라고. 나는 가솔린 차 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지구를 살려야 된다고 지금. 지구를 살려야 돼서 모든 나라가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고 정책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10년 후에 강의를 하게 되면 40분 중에 10분, 15분 손을 들겠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전기차 타는 사람 그럼 아마 욕할 걸 다 전기차지! 막 이러면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2명밖에 손 안 들었네? 그럼 전기차 산업은 성장 산업이 아니야. 당연히 성장 산업이지.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가망 고객으로 있는데 가망 고객. 무슨 뜻이냐면 은행 계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어봐. 은행 계좌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화내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하니까 내가 이런 질문 들으려고 여기 왔냐? 막 이러면서 화내잖아. 이런 거예요. 화날 정도의 질문이었잖아. 내가 너무 미안해졌어, 지금. 아니, 은행 계좌 없는 질문이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은행주가 성장주가 아니라고요. 은행 계좌 하나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와, 하나만 있는 사람도 없잖아. 그잖아요. 은행 계좌 하나만 있는 사람도 없어. 다 뭐 카카오뱅크에 국민은행에 기업은행에 3-4개 깔고 있잖아요. 은행이 어떻게 성장주가 될 수 있냐고.
절대 성장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성장주는 우리가 아직 사지 않은 가망 고객이 많은 게 성장주야. 그러면 성장산업차는 이런 식으로 사주면 되지. 우주선 타본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게 우주선이 성장주라니까. 우주선 탄 사람은 저기 미국 가면 몇 명 손 들겠다. 그잖아요. 미국의 아마존 회장이랑 테슬라 회장이랑 막 우주선 만들고 있잖아. 그럼 이제 미국 부자들 한 명씩 타면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 부자도 타겠지 이제. 그러다 이제 우리 순위까지 올 거 아니야. 우리 막 늙어 죽을 때. 우리 이제 한 80살 되면 나라에서 이제 메일이 오는 거죠. 우주선을 탑승할 기회가 오셨습니다. 요즘에 막 병원 올 기회 있다고 막 국민연금공단에서 맨날 문자 오잖아요. 그런 게 오겠지 이제. 한 30년 50년 후에 우주선 한번 태워줄게 탈래? 뭐 이러면서.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런 게 성장주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장 차트는 지금 신고가 차트는 찾기는 너무 힘들다. 근데 산업 자체는 성장 산업이라는 건 논리적 추론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8가지 테마를 꼽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2시니까 30분 하면 될 것 같네. 오늘 오신 분들은 약간 그래도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 컨디션이나 이런 게 오늘 좀 괜찮네요. 기침도 안 나고. 뭐 컨디션 좋다니까 같이 기뻐해 주시네. 역시 우리 백조님들이 대단하시다. 내가 컨디션 좋다니까 뭐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컨디션이 좋은데 기침이 일단 안 나고. 제가 이제 이 주식에 굉장히 이제 오랜 바이오리듬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골프나 이런 걸 쳐도 이렇게 늦게 쳐요. 막 1시 막. 아침에 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등산은 그나마 좀 아침에 가야 되니까 9시, 10시에 가는데. 근데 오늘 아침 운동을 했어. 아침 운동을 PT를 아침 운동을 10시에 1시간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가? 다른 날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컨디션이 안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어. 그 안 좋은 분 중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갖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그 고통의 시간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거든. 왜냐하면 토요일이 이틀이나 있기 때문에. 평일날은 그렇잖아요. 평일날은 아침 5시에 보고서 3시간 있으면 우리 장이 열리니까. 제가 그때 아침 시황도 한번 써드렸는데 목요일이었나? 그때 나스닥이 4%가 빠졌단 말이야. 근데 아침에 걱정되더라고. 또 이 양반들 또 사내 중내 하겠구나. 그냥 아침 9시 전에 시황을 한번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렸었거든요. 평일날은 5시부터 9시니까 4시간만 참으면 돼. 그러면 뚜껑은 까인단 말이야. 뭐 급락을 나오든 내가 계좌에 얼마가 손해보든. 근데 금요일 밤에 끝나는 미국 주식은 4시간 플러스 이틀이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 거지 아주 그냥. 토요일 내내 전전긍긍이야. 월요일날 장이 어떻게 일어나. 엄마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집에서 막 죽겠다 막 엄마 밥 줘. 네가 차라리 먹이 새끼 막 이러는 거야 지금. 부부싸움도 막 하고 아내 몰래 주식 투자하는 남편들 승질 엄청 내. 왜냐면 원래 자기가 잘못하면 오히려 방귀 낀 놈을 성낸다고 더 안 해거든. 와이프들이 여보 어디 산책 가자 가면 너 나갔다 막 이러면서 미국 증시가 지금 5%가 빠졌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 밥이 넘어가냐 막 이러면서 이틀을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아무 달라짐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 말은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월요일날 우리가 올라간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걱정을 하나 안 걱정을 하나 그냥 월요일 장 열리면 반영이 어떻게든 돼서 뭐 급락이 나오든 올라가든 어쨌든 열리는데 우리 걱정은 1도 반영이 안 돼 주식시장에. 그래서 심지어 막
밤새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를. 밤새 봐. 11시쯤 보다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반등 안 주나? 막 이러다 밤새는 사람이 있어. 아, 완전 미친 짓이지. 미국 주식을 내가 직접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이상 왜 미국 주식 열렸는데 밤을 새고 있냐고. 그거랑 똑같아요. 미국 주식 금요일날 빠졌다고 토요일 일요일날 생각을 일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해요. 아, 변동성이 미국이 굉장히 크구나. 왜냐하면 수요일날 4% 빠지고 그 다음날 또 막 3% 오르고 막 이렇게 차트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아, 금리 인상을 앞두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구나. 근데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냥 요 정도의 생각만 하시면 돼.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면 아, 지난번에도 나스닥이 4% 빠졌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는 1점 몇 프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월요일날 잘 막아서 한 뭐 2%에서 1% 사이로 빠지면 그나마 선방하는 건데 선방하면 좋겠다. 뭐 그냥 요런 정도의 좀 편안한 마음가짐. 자, 8가지 업종 테마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업종은 3가지예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3개는 깔고 가는 이유는 한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그냥 깔고 가야 돼, 이 3개는.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펀드 매니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과 완전히 다른 종목만 갖고 있다가는 좀 소외될 수도 있고 수익률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만 사거나 삼성전자를 굉장히 포트에 많이 넣는 분들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100%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영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뭐예요? 증권사 리포트? 경제신문에 하반기 유망 종목? 뭐 무슨 증권 무슨 자산운용 대표 10명 표 딱 있죠? 그 10명 표에 삼성전자 다 있지. 왜? 걔네는 펀드 매니저들이잖아. 적게는 몇천억에서 몇 조, 몇십 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안 담는다고? 바로 쫓겨나야지 그러면. 쫓겨나야지. 삼성전자를 포트에 안 담으면 쫓겨난다고. 왜?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달에 10%가 올랐어. 근데 삼성전자 안 닮았어? 그러면 지수를 못 쫓아가잖아. 지수 상승률을 못 쫓아간다고요. 삼성전자 안 닮으면. 적어도 펀드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 100% 추종해야 되고 인덱스가 아니더라도 지수보다 월등하게 잘할 필요도 없어. 지수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근데 삼성전자 안 담을 수 없잖아. 그래서 모든 펀드는 삼성전자를 담을 수밖에 없고 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에 애찬할 수밖에 없다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큰 장점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중장기 투자 뭐 샀다 팔았던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하면 바로 잘리는데?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하면 바로 잘린다고. 왜? 야, 너 지수 상승률도 안 되고 뭐 자꾸 샀다 팔았다 하냐고. 삼성전자를 누가 샀다 팔았다 해. 그잖아요.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 입장,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그냥 5년, 10년 갖고 가세요. 굉장히 펀드 매니저적인 그런 조언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지. 그럼 펀드 매니저 하든지. 펀드 매니저 아니잖아. 펀드 매니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라고. 개인 투자자의 장점을 살리시라고요.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 뭔데? 삼성전자 안 사고 중소형주 사도 되는 건데? 펀드에는 중소형주 못 담지. 예를 들어 1조 펀드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반도체에 1,000억을 담기로, 1,000억도 안 되겠다. 2,000억 담기로 했어.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단 말이야, 2,000억을. 근데 그 펀드에서 2,000억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산다고? 5,000억짜리 2,000억 사면은 뭐 어때 최대 주주 되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는 거야. 2,000억으로 소부장 못 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2,000억이 아니고 2,000만 원 사잖아. 2,000만 원으로 굳이 삼성전자 왜 사냐고. 너무 당연한 노들을 너무 모르고 있어. 삼성전자를 왜 사는지, 여러분들이 왜 샀는지, 왜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가만 생각해봐.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보다 2,000억, 5,000억, 1조짜리 소부장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건 차트를 조금만 띠드려봐도 안단 말이야. 근데도 아직도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왜? 그들의 펀드에는 그게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간단한 논리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중소형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개인 투자자니까. 어쨌든 저쨌든 시가총액이 가장 커.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 수밖에 없어. 삼성전자가 아니고 반도체주를 깔으라고. 똑같은 논리로 2차 전지는 당연히 깔 수밖에 없어. 왜? 그러니까 성장 산업의 논리는 둘째치고 대한민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이 있고 소부장이 있기 때문에 깔 수밖에 없고, 얘도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탑10 안에 2개나 들어있잖아.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 탑10 안에 3개나 들어있다고. 이런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이자 미국까지 합쳐서도 세계적인 성장 산업을 안 갖고 있으면 바보지. 갖고 있어야지.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도 최근은 휘청휘청하지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맛있는 식당 이론을 책에도 2번이나 썼었죠. 그래서 맛있는 식당은 딱 그거예요. 오늘도 이제 오늘 식사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회사 근처에 중국집을 갈 건데 고기가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제 저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인데 오랜만에 갔는데 여기 10,000원에 먹었던 건데 15,000원에 올렸어. 야, 50%나 올리냐? 저 옆집은 아직도 10,000원인데. 근데 가격 차이가 같은 10,000원일 땐 맛있는 거 먹었지만 저긴 아직도 10,000원인데 15,000원 올리면 그냥 적당히 저거 먹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럼 맛있는 식당이 맛도 좋지만 가격을 많이 올리면 안 먹는다고, 안 찾아간다고. 근데 이 맛있는 식당 주인이 아주 똑똑해. 15,000원 올려갖고 망하겠구나. 우리가 맛만 좋다고 올렸지만 가격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 다시 10,000원으로 내려. 그러면 15,000원 올렸다가 10,000원 내면 그 식당 내가 들어서 너는 죽을 때까지 안 갈 거야 이러나? 다시 가서 먹을걸? 더 맛있으니까. 근데 맛있는 식당은 가격을 올리면 안 갈 수도 있지만 가격을 내리면 갈 거라고. 근데 둘 다 10,000원이었어. 근데 맛없는 식당이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내렸네? 별로 안 갈걸? 별로 안 가요. 왜냐면 10,000원에 난 맛있는 식당 먹고 있었거든. 그냥 10,000원에 계속 맛있는 데 먹지. 2,000원 더 깎아준다고 거기 맛없는 식당 갈 리는 없어. 그게 주식도 똑같다고. 맛없는 주식은 주가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맛있는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면 관심이 높아져. 저거 되게 맛있었는데 내가 몇 년 전에 저거 남냠 2배 먹었는데 요즘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2배 먹고 팔고 쳐다도 안 봤는데 다시 좋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떨어졌네. 맛있는 식당인데. 맛없는 식당은 저거 아직도 맛없구나. 저거 누가 먹어 뭐 이런 거죠. 그게 주식의 업종에서 맛있는 업종의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라고. 대표적인 게. 왜? 이 주식의 주기가 상승 테마로 오는 주기가 사실 한 10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종목들도 업종들도 있단 말이야. 은행주 이런 건 주식 평생 한 번도 주도 테마였던 적이 없었다니까. 철강주도 한 10년 동안 없었어. 근데 제약바이오는 2015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의 물꼬를 트면서 빵빵빵빵 치고 나가면서 그때 제약바이오 동반 사서 쫙 한 번 했었어. 2015년에. 그리고 2017, 18년 넘어갈 때 신라젠, 셀트리온 걔네가 주도주가 돼서 빠방빵빵 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일까지 받을 정도로 세무사님 제약바이오 신고가 사면 무조건 2배를 버네요. 정말 대단한 기법 아닙니까? 그럴 정도였다고. 신고가 치면 그냥 2배 무조건 갔어. 무조건. 그냥 사면 돼.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사면 돈 버는 장이었어. 2017, 2018. 2년 만이었죠. 2015, 2017. 그 다음 코로나 2020년. 신풍제약, 시젠 이런 것들이 다 따당땅땅땅 치고 나왔어. 그래서 요 업종은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귀가 안 좋아서 안 들렸어. 자, 그럼 왜 계속 소리 나는데? 뭐지?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핸드폰? 언제 됐어요?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2022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잠자코 숨 쉬고 있는 애들이 꽤 있어. 그래서 그럼 걔네도 관심 가질 필요도 있고, 또는
이따 우리 종목으로 보겠지만 저는 의료기기 쪽, 미용 쪽 이쪽을 사실 더 봐요. 왜냐면 신약개발 쪽은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신약개발 쪽은. 신약개발 쪽 말고 실제 실적이 굉장히 높은 미용, 의료기기 쪽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제가 작년에도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거 굉장히 일찍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은 제가 거의 제일 일찍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 거의 가을부터 자율주행, 가을은 아니다. 한 12월?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라도 썼고 거의 올해 성장주에 투자를 책 나와서 2월, 3월 외부 유튜브 나갈 때마다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의 질문이 그거거든요. 저는 이제 종목 잘 말 안 하는 거 아니까 업종은 말씀해 줄 수 있으시죠?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저 하나는 꼭 이거 꼽습니다. 자율주행. 원탑으로 무조건 이거 꼽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아직도 40분 중에 2분만 전기차 탄다고 손 들었는데 전기차가 이제 막 움직였나요? 아니잖아. 전기차가 왜 이제 움직여? 한 5년 전부터 움직였지. 2016년, 17년부터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한 거지. 2015, 16년 한 분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 당시 16년, 17년도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삼성 SDI 이런 애들이 전기차라고 해서 움직였다고. 그때는 LG에너지솔루션 당연히 없었고 첨보, LNF는 있었던 것 같다. 첨보, 에코프로비엠 다 없었어요. 그거 다 신규 상장된 애들이야. 원래 그런 거예요. 한 15년 전에 제약바이오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한 10년 전부터 제약바이오 생긴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전기차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쪽에 3개나 있고 저쪽 탑10에도 3개나 있고 하면 엄청 지금 꽉 잡고 있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40명 중에 2명밖에 안 타잖아. 이렇게 빠른 거라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빨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율주행 얘기하면 보통 그래요. 주식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율주행 시대가 언제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거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뭘 내가 사라는 소리 안 해도 벌써 꼭지 찍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텐데. 그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꼭지네 아니네 뭐 LG에너지솔루션 이제 고평가네 이런 얘기 다 나오고 있잖아. 지금 2명밖에 안 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자율주행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야. 그다음 로봇. 로봇은 여기 딱 여기에요. 주요 대기업 로봇 사업.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은 저는 뭐 흑수저 출신이고 이렇게 그룹의 스토리나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창업주들의 스토리는 좋아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사람이 사실 우리가 뭐 삼성이 대단한 게 뭐 이재용 회장 때문에 대단한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그룹의 시스템을 믿고 있다면 그룹에서 관심 갖고 하는 산업 업종은 공부를 반드시 해야죠. 왜냐면은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삼성에서 우리 반도체 만들게 할 때 산업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되겠어? 모르는데 삼성전자를 만든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 4위, 5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약바이오를 그걸 하고 있어. 근데 삼성도 하고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하고 있죠. SK도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잖아. 배터리? 그리고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 자율주행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있어요? 미국에서 다 만들 텐데? 그럼 테슬라 만들면 우리나라에 2차 전지가 한 개도 없어야지. 부지 기술은 왜 많은데 어차피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 산업이라는 거.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전기차를 만들지만 그 안에 부품이 2차 전지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만들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들을 그 기타 등등의 소부장애들이 만드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디램을 만들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자율주행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바보 같은 주식을 뭐 그냥 내가 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전문가들이 한다니까.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들은 무슨 전문가예요? 그냥 과학자들이야. 과학자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과학자들, 애널리스트들. 자율주행은 테슬라만 만들 수 있어. 아니야, 애플만 만들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 주식을 왜 사? 애플이나 테슬라 사면 되지.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지. 왜 샀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왜 사? 사기는 더 그냥 구글이나 사지. 그래서 어쨌든 한국 주식에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로봇 산업 분야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이 그룹 애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최근 1, 2년 동안 대그룹에서 나 저거 할래 대놓고 한 건 로봇밖에 없어. 대놓고 하는 거 지금. LG가 대놓고 야, 우리 로봇 할 거야. LG전자. 심지어 모바일부를 철폐하면서도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면서 우리 남는 돈이랑 인력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이랑 로봇 할 거야라고 대놓고 말이죠. 대놓고. 현대 대놓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잖아. 삼성 대놓고 말했잖아. 대놓고 말했으니까 대놓고 로봇 산업은 커지겠죠. 그럼 특히나 이런 대기업 관련주들로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우주항공은 원래 성장주에 투자라 책에 있었고 거기에 최근에 베셀, 파이버 뭐 있잖아. UAM 관련주 뭐야? 뭐 5글자짜리 파이버 프로 파이버 맞아요? 파이버로 맞췄네. 그래도 파이버 프로 베셀 파이버 프로 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UAM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번 더 이슈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꼭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플러스 우주항공 플러스 방위산업까지 볼 필요가 있어요. 방위산업 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방위산업을 말할까 말까 했는데 좀 정치적인 얘기들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됐잖아요. 그러면 이 각국 정부는 그런 것들 지켜보잖아요. 그래도 국방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붙어 있고 러시아, 중국 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나 존재했던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힘없으니까 막 질질 끌려다니는 거 보면서 국방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럼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뭐 국방비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산에 대한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듯이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의향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북한과의 평화 무드가 만약에 바로 안 된다면 당연히 국방비 예산은 증가해야죠. 그래서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플러스 UAM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리오프닝은 이제 이 마스크를 언제부터 벗는 거예요? 5월 1일? 5월. 다음 주 월요일? 그럼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한다면 모두가 벗고 또 하는 거예요? 실외만. 그렇죠. 실외에서 끼는 게 제일 의미 없었다고 생각해. 제일 되게 웃긴 말 있잖아요. 어디 무슨 강화문인가 어디 을지오프라고 있어요? 그거 되게 큰 데인가 봐. 누가 막 댓글을 썼어. 을지오프에서 500명이 바로 옆에서 맥주 먹다가 나갈 때 나 마스크 끼는 거 개웃김 이렇게 썼어. 정확히 그렇게 썼어. 탈마스크 댓글에 뭐가 써 있냐면 실외에서 마스크 쓰는 거 병신이지 막 이렇게 써면서 을지오프에서 500명이 같이 짜잘짜잘 맥주 먹다가 나갈 때 마스크 끼는 거 개웃김. 그래서 저는 그 댓글 진짜 개웃겼어. 실제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런 거 같아. 그 말 되게 맞는 것 같거든. 밥집에서 막 마스크 벗고 막 침 튀기면서 옆에 다 밥 먹다가 나갈 때 다 마스크 껴. 나가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걸어가는데. 특히 밤 11시, 12시에 걸어봐. 밤 11시, 12시에 나 혼자 걸어가는데 마스크 끼고 있으면 진짜 웃겨. 그 왜 끼고 있지? 왜 끼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탈마스크가 됐으니까
탈마스크 관련주들이 있겠죠. 당연히 뭐 화장품 관련주가 대표적인 탈마스크 주겠죠. 그래서 탈마스크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제 지인이 엊그저께 톡에 하와이 사진을 보낸 거야. 너무 부럽더라고. 하와이를 갔어. 야, 부럽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지금 비행기를 안 탄 게 진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뭐 해외여행도 그래도 뭐 가족들 뭐 캐나다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2번은 꼭 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동남아에 친구들하고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끔씩은 비행기를 타고 놀러 다녔는데 몇 년 됐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좀 정말 자유로워지면 아직은 근데 좀 아직은 제약은 좀 있는 것 같던데 좀 더 자유로워지면 너도 나도 다 나가겠구나. 뭐 보복 소비가 바로 해외여행에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리오프닝 주는 아직 좀 더 갈 길이 있는 거죠. 이제 마스크 벗었을 뿐이니까. 그것도 실외에서 실내도 아니고. 마지막 8번째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정책들을 계속 쏟아낼 여지가 아주 커요. 왜냐면은 지난번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랄지 또는 그때 민심에서 민주당 정부의 그 부동산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았었죠.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 그래서 그런 걸 다 봐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찌됐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수요 억제를 한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마도 뭐 대출 규제도 좀 풀어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거는 수요를 억제를 다시 풀어주는 거니까 결국은 공급을 확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건설주, 건자재주 거기다 플러스 꼭 새 정부뿐 아니라 지금 5월 한 달, 지금 5월을 위한 그거잖아요. 성장주에 투자하라. 그래서 매달 이 업종들 8업종들이 바뀌니까 이번 달에는 진짜 이걸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6월 1일 날이 이제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수요일이었나? 6월 1일이 수요일인가? 하여간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한 달 동안은 각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이 공약들이 나올 텐데 이게 중앙집권 대통령의 공약과는 확실히 다른 결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 국방도 얘기해야 될 것이고 외교도 얘기해야 될 것이고 교육도 얘기해야 될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얘기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거 일절 없어. 지방자치단체장가 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뭐 미국과 외교를 어떻게 하고 교육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자기 업무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구역을 할 수 있는 건 그 지역 개발밖에 없어요. 지역 개발. 그러니까 최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를 어떻게 한다, 뭐를 저렇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때도 그 재건축 재개발 그때 용어가 뭐였지? 뉴타운이라는 말을 아예 그때 만들어냈죠.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선거에 집중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지역 개발 사업들을. 그래서 이번에도 5월 한 달은 그런 얘기가 매일 뉴스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건설 건자재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와, 기가 막히다. 지금 딱 2시 30분 정각인 거 알아? 2시 30분 야, 2시 30분 정각에 시계도 안 보고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고 있네. 저기 요 테마 8개만 정리 한번 더 할게요. 그리고 나서 10분 쉬고 2교시 하겠습니다. 8개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장주 차트보다는 이런 논리적 추론. 근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필수적인 산업이니까 반도체에서도 좋은 종목을 골라내서 포트에 담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반도체 소부장은 좀 계속 봐주면 좋겠다라는 관점. 그리고 2차 전지는 역시 2차 전지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또 최근에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 쪽이 좀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이나 역시 소부장 쪽. 그리고 3교시 세 번째 종목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개발 쪽이 있고 코로나 치료 백신 쪽이 있고 아니면 의료기기 피부미용 쪽이 있는데 저는
아직은 신약 개발 쪽은 좀 아직은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여전히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이쪽으로 좀 보고 싶고 자율주행은 우리나라에 있을까? 있어요. 종목들 보면은. 그리고 이번에 부자학교 숙제였잖아. 부자학교 숙제라서 카페에 다들 자율주행 테마 올리라고 했더니 다들 잘 올리셨더라고요. 중복되는 종목들도 있고 또 직접 찾으신 종목도 있는 거 딱 보면 아는데 많이 잘 찾으신 것 같은데 자율주행 특히나 최근에 애플카 얘기 계속 나오지, 또 모비라이 이야기 나오지, 그리고 테슬라도 그냥 전기차 기업이 아니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1순위란 말이야. 테슬라, 애플, 구글, 아마존, 인텔의 모비라이까지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야. 관련주들 찾아야죠. 그 다음 로봇은 중소형주를 찾는 게 맞는데 대기업과 관련된, 그래서 대기업이 지금 로봇 사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애들을 좀 찾는 연습들. 근데 우주항공은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테마가 합산된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UAM이 우주항공주랑 좀 같이 비슷해. 그래서 UAM 또 우주항공, 나아가서 방산이 대부분 우주항공이니까 방산, UAM, 우주항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리오프닝은 이제 탈마스크 한다. 탈마스크도 하지만 이제 해외여행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또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 때 관련되는 업종, 종목들. 마지막으로 5월에 대한 강연인데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고 또 5월 달에 그 지방선거의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개발 공약들을 쏟아낼 것이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5월에 취임을 하니까 취임하고 여러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이 가장 이슈가 많이 될 확률이 높다. 여기까지 하면 감사합니다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교시 주식에 대한 기본을 성장주에 투자라 그 챕터의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기본적인 내용 해드렸고 업종 8개 픽한 거를 왜 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산업 내에서도 예를 들어 반도체는 소부장 아니면은 리오프닝은 화장품 이런 식으로 좀 더 힌트를 드렸고 이제 2교시에는 제가 그래서 이 산업에서는 요런 종목을 저는 픽을 했습니다 하는 거를 8테마에 각 테마 2종목씩 16종목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교시하고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